자, 이번에 나온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본적인 내용이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용 쓰는 거는 전혀 기본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중점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뭐 욕을 먹는다, 바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글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더라. 그랬죠. 일단 내 마음속에 있는 글이 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마음을 고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관세법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관세법상 여러 가지를 섞어서 10점 분량, 15점 분량 이런 식으로 냅니다. 자, 물음 1번. 정의에 대해서 각각 기술을 하시오. 쓸 수 있겠죠? 자, 물음 2번. 과세물고 확정시기와 예외적인 과세물고 확정시기에 대해서 각각 기술을 하시오. 쓸 수 있겠죠? 물음 3번 못 쓰죠? 해설과 관련된 내용은 해설은 정규 설명이 끝나고 나서 그 설명에 덧붙여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몇 점 날려? 5점 날리는 거네요. 5점 날린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2장 1절 부가징수와 관련해가지고 2장 1절은 통칙이죠? 네, 통칙이죠. 2장의 제목은 과세 가격하고 관세 부가징수잖아요. 네, 잘못 썼네요. 잘못 썼어요. 어쨌든. 자, 2장 1절과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통칙과 관련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신고납부 세액 제척기간 기산일 그랬으니까 2장이라고 써야겠네요. 그죠? 2장이라고.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자, 봅시다. 물음 1번. 보정신청하는 경우, 보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그 신고납부한 세액을 변경하는 거니까 그쪽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 신고납부한 세액이 역시 여기서도 신고납부한 세액이네요. 근데 누가 확정을 하는 거예요? 세관장이 확정을 하는 거니까 이 납세 의무잖아요. 세관장이냐에 따라서 답을 달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원칙적인 과세분 관세부가 제척기간 기산이. 제척기간 어디 있습니까? 2절에 있죠. 2절. 네, 납세 의무의 소멸 부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과세부 구조하겠습니다. 여기다 쓰면은 자, 제1장 몇 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까? 4개로 되어 있죠. 총칙. 자, 통칙은 조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제가 3개로 묶었었죠. 네. 첫 번째 1조 목적, 그 다음에 2조 정의, 1조 목적, 2조 정의, 그 다음에 3조 징수 우선이죠. 그 다음에 4조가 내국세 등 징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묶은 게 뭐였습니까? 3번하고 4조, 3조하고 4조를 제가 묶었었죠. 뭘로 묶었어요? 그렇죠. 징수라는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4개 외우는 게 편해요? 아니면은 5개 외우는 게 편해요? 5개 외우는 게 편해요.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2개, 2개 묶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외울 게 9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9개가 되잖아. 근데 9개를 외우는 게 더 편하다니까. 그리고 9개를 외우는 게 더 단단하다고. 근데 6개만 외우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얘를 무시하게 된다니까요. 피봅니다. 피봐요. 알았죠? 1차 하시는 분들, 2차 하시는 분들, 제발. 그렇죠. 제발. 틀에 집중합시다. 자, 됐습니다. 2절 보도록 할게요. 2절은 뭐였죠? 법 적용의 원칙이죠? 법적원.
그리고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 조문을 두 문자로 해가지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조문은 두 문자로 외우지 마세요. 예. 자, 2절. 처음에는 뭐 있습니까? 법 해석 원칙 있죠. 해석 기준이었네? 법 해석 기준. 법 해석. 제가 이렇게 두 문자로 쓰는 거는 그냥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내가 이 두 문자로 외우지를 않았다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신의성실. 세 번째는 세관공무원 재량 한계. 이거였죠. 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과 기한이죠. 기간과 기한.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계산 나오죠. 계산. 근데 처음에는 기간의 계산. 그 다음에 기한의 계산.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납부기한 나오죠. 납기.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납기 나와요. 납기인데 뭐에 대해서 나와요? 연장에 대해서 나온 거죠. 원래 납기가 있었는데 연장. 왜? 천재지변 때문에. 그쵸?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 다음에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뭐예요? 제목이 서류의 송달 등이었었죠? 서류의 송달 등. 자, 처음에는 서류의 송달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서류 보관 기간 나오죠. 서류의 보관. 자, 여기서 목적은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지만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고, 목적은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정의 부분은 세 개로 나누기로 했었죠? 구분을. 제 목차노트에도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통관 등. 그 다음에 사람. 사람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죠? 그 다음에 물품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통관 등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수입, 수출, 반송부터 해가지고 물품들 나오고 운송수단 나오고 운송기자재 나오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선박용품 등이라고 하죠. 선박용품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통관과 관련된 거 그리고 통관이 면제되는 환적, 복합, 환적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됐었고 사람은 2명이었어요. 세관공무원하고 운영인. 그렇죠. 그리고 물품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운영인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 운영인은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서령 특허를 받은 사람을 운영인이라고 하고 종합보세구역에서는 그렇지 신고인을 종합보세 사업장 서령 신고인만 운영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종합보세구역을 요청한 사람은 뭐예요? 지정 요청자라고. 알죠? 그 사람은 운영인이라고 안 부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물품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어요? 탁송품,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물품 이번에 새롭게 개정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럼 정의에 있는 거를 끌어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징수의 우선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2항으로 나눠져 있었죠. 뭘로 묻기로 했죠? 관납물로 하기로 했었죠.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우선이다? 관세가 우선한다. 뭐에 비해서? 뭐 조세 그 밖에 공과금에 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강제징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관납물이 아닌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국세와 동일하게 본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내국세 등의 징수는 몇 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었죠. 4개 어떤 거 있었을까? 수세내로 묶어볼 수가 있어요. 수세내. 뭐예요? 수세내가 뭡니까? 수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 그렇죠. 여기도 수입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해서 여기에는 부징환 규정이 국세 쪽하고 내국세 쪽하고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우선한다. 관세법이 우선한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여기서는 수세내가 어떤다고? 체납이 발생했을 때라고 그랬었죠. 수세내.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어떤 세무서장이더라? 그렇죠. 관할 세무서장이었었죠.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였습니까? 예, 강제징수비를 언급을 할 때, 강제징수비라는 게 나올 때, 그 다음에 가산세라는 게 나올 때, 얘네를 어떻게 부가징수 언급하면 좋겠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 관세와 부가징수 환급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내국세 등과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담보 규정이 나오죠. 얘는 어떤 거랑 묶이지를 않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법 해석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국세 등의 징수와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수세내와 관련해서 체납된 세액을 세무서장에 징수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목차가 있기 때문에 얘를 특별히 더 열심히 보셔야 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을 공부할 때 이렇게 목차화돼 있는 거를 더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신경 쓰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그렇죠? 뭐 하라는 소리야,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외워버리라 그 소리예요. 그렇죠? 외워버려라. 자, 그 다음에 법 해석 기준. 자, 법 해석 기준에는 첫 번째, 법 해석 기준도 나와 있지만, 기준이 뭐였어요? 이 법을 해석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한목적성, 그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서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소극과세 금지 원칙 나오죠? 자, 소극과세 금지 원칙 같은 경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 잘못된 해석 관행. 그쵸? 그럼 그 잘못된 해석 관행으로 인한 행위 또는 계산, 그리고 새로운 해석 관행, 이걸로는 소극과세 안 된다. 그쵸? 이런 구조로 숙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해석에 대한 회신 절차가 있었어요. 그쵸? 해석에 대한 회신 절차. 자, 여기서는 기준이 뭐만 나와 있어요? 회신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해석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뭐부터 나옵니까?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법제 5조의 해석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해석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회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죠? 회신이 나오는데 누가 회신하는 것부터 나와요? 관세청장이 회신하는 것부터 나오죠. 그렇죠? 관세청장이 회신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렇죠? 기재부 장관이 해석해서 한테 해석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는 국제기구에다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은 회신 절차. 관세청장은 어떻게 회신하면 될까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 그냥 회신을 하면 어떻게 해라가 나와 있는 거예요. 회신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재부 장관한테 그 회신문 4번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포인트가 어디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문서의 실행일이 속하는 실행일을 다음 달 15일인가요? 여러분들은 법조문은 꼭 보고 있어야 돼요. 예, 제가 모르니까. 그렇죠? 말일인가요? 예, 그렇죠.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한테 해석 요청이 왔으니까 회신을 해줬을 거 아니야. 근데 이 회신이 내가 처리할 게 아닌 거예요. 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세청장이 처리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판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뭐예요? 관세청장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기재부 장관한테 무조건 넘겨야 된다고. 그렇죠? 기재부 장관한테 해석을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석을 해줬어요. 기재부 장관이. 근데 그 해석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관세청장이 다시 해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뭘 붙여서? 그렇지. 그 이유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견을 붙여가지고 다시 해석해주고 해서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두 가지 절차가 더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회신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기재부 장관한테 해석 요청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은 관세청장한테 토스를 해야 되는 거죠. 관세청장한테 회신문을 송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떨 때에는 기재부 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밑에 있는 내용. 아까 국세예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네, 거기에 심사위원회 거기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뭐 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에 뭐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뭐 재해석이 필요한 경우, 근데 사실관계가 된 것은 제외하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더라. 자, 그러면은 기재부 장관이 만약에 회신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을 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재부 장관은 회신문 사본을 또 송부를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관세청장한테. 언제까지? 그게 없어요. 기재부 장관은 짱이니까 그렇게 언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관세청장은 뭐예요? 밑에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국제기구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해석 요청이 민간인으로부터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냥 관세청장이 궁금한 거예요. 법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관세청장이 이거 이렇게 적용해도 되나? 궁금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기재부 장관한테 바로 윗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근데 기재부 장관이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되죠? 안 되죠. 뭘 알아. 그죠? 국제기구에다가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가져가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회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해독을 하려면은 여기는 회신할 때 어떻게 하는 절차가 나와 있구나가 단단해진 다음에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느낌들이 다 잡혀 있고 목차가 잡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목차가 있는 법 해석의 기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간 및 기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부터 나오겠어요? 기간부터 나오겠죠. 기간의 계산. 자,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뜬금없는 것부터 나오죠. 수입신고 수리점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것을 수입신고 수리로 본다라는 이상한 것부터 나와요. 얘는 강제로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겠죠. 두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2항에 있는 내용? 그렇죠. 민법에 따른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간을 계산할 때는 민법을 따른다라는 부분을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의 계산. 얘가 시행령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 기한의 계산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유로 인한 기한의 계산이에요. 그렇죠. 휴무로 인한 경우예요. 그러면은 기간 계산하고 기한 계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는 거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한 자체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기한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때는 이렇게 계산해라라는 보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렇잖아. 기간 계산이 되면은 기한이 정해져 있겠지. 그럼 기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기한이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일이 뭡니까? 천재지변이 아니고 휴무죠. 휴무. 휴일에 해당한다면은 휴일이 뭐 있어요? 공휴일, 임시, 공금토 이렇게 돼 있네. 공휴일, 임시 공휴일,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그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뭐 한국은행, 채신관서 뭐 이런 금융기관의 뭐 휴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장애가 있는 경우에요. 장애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장애가 있다는 거야? 세관장이? 그치? 뭔가 시스템이 그거를 뭐라고 그래? 전산처리 설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쵸? 그럼 전산처리 설비가 도대체 어디 있는 전산처리 설비? 국정망, 국가관세 종합정보, 그 다음에 연계정보 뭐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그죠? 연계정보 통신망인가요? 그거 두 개에 뭐가 장애가 있다고? 전산처리 설비가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은 뭘 못해? 어떤 처리를 못하지. 신고 납부 이런 것들을 처리를 못하죠. 처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못할 때에는 장애가 복구가 돼야지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가 복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로 한다.
오케이. 공부를 할 때 영혼을 담아야 돼, 알았죠? 영혼을 담아서 읽어야 된다고. 알았어요? 어렵지. 어떻게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득을 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납기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간과 기한이라는 되게 뭉뚱거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더 구체적인 거죠. 아예 납부 기한이라고 구체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럼 납부 기한 자체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 원칙적인 납부 기한, 그 다음에 수리 후 납부 기한, 수리 전 납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월별 납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치, 원칙적인 거 이미 다 외웠으니까 월별 납부가 중요하겠죠. 자, 월납. 자, 월납의 목차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개요. 개요. 개요는 구조가 두 개로 생겼어요. 두 개로. 뭐랑 뭐? 본문이랑 담보. 이렇게. 본문이랑 담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절차가 나와요. 절차. 저는 이렇게 쓰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대표적인 목차라는 거를 저는 항상 강조를 하죠.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는 뭐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신청을 하겠죠. 그 다음에 승인을 해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절차 다음에 취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취소.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기타. 기타. 이거를 그냥 마스터본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뭐가 나온다 그러면 이 목차부터 일단 갖다 대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월별납부에서 요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어디 붙어 있냐면은 저기 개요에 나와 있어. 개요에. 개요에 뭐라고 나와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 성실납세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청장이 정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뭘 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뭐 하게 할 수 있다? 월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놔야지. 그렇죠? 월별 납부의 정의는. 자, 그러면 요건은 없더라. 자, 담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얘는 그냥 무조건 두 문자 따서 외워놔야겠지. 왜? 계속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절차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신청할 때 그 당사자는 누가 되겠어요? 납세 의무자? 아니죠. 월별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월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한테 신청하면 돼? 세관장한테 신청하면 되지. 그러면 그때 신청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뭐랑 엮어볼 수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이랑 묶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이 어떤 서류 형태로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가지고 누구한테 세관장한테 신청하면 된다. 승인을 해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심사를 해야 되겠죠? 뭘 심사하겠니? 요건을 심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요건이 뭐야?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이지. 그렇지? 계속 똑같은 거 나오는 거야.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이지. 갖췄다고 하면은 그때는 승인을 해주면 돼요. 근데 승인이랑 같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유효기한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유효기한 언제까지? 2년이잖아요. 2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오케이. 자, 취소 부분은 뭐부터 숙지를 해야 됩니까? 사유부터 숙지를 하면 되겠죠? 사유부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납부기한이 지난 날, 경과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건을 못 갖췄다. 여기도 여기 뭐가 나와? 관정료 나오잖아.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뭐예요? 기타 세관장이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도 뭐 이런 게 나오네. 뭐 법이나 해산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런 사유를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월별 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럼 나 지금 월별 납부 뭉쳐져 있는 거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누가 정해줘야 돼. 세관장이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언제까지 납부해?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납부고지서를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해가지고 세관장이 납부고지를 해줘야 된다. 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는 연장이겠죠. 갱신이죠, 갱신. 갱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에 의한 기한의 연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신고, 허가, 신청, 이렇게 법률에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결국 시행령 부분에는 뭐에 대해서만 나와 있냐면 납부 기한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개요. 얘도 구조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세관장은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1년의 범위에서. 그러면서 뒤에 담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뭐 나와야겠습니까? 요건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절차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취소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기타 나와야 되겠지. 알았어요? 마스터본 쓰라고. 자, 그러면 사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건. 요건 부분에 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사유.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이 요건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절차 부분. 절차 부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신청하면은 승인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취소, 어떤 사유가 있겠죠. 그 취소, 이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해. 그럼 내가 1년 안에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지? 모른다고 그랬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세관장이 납부고지 한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것까지 쓰면 된다고. 기타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절차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부분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을 연장하려면은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승인은? 신청을 받으면은 승인을 해줘야 된다. 플러스 뭐가 나와야 된다고? 기간이 나와야 된다고. 기간은 근데 1년의 범위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따로 법률에서 정할 수는 없죠. 이미 법에서 정해놨잖아. 1년의 범위에서라고 정해놨잖아. 그 대신 뭐가 나와? 기간을 정해가지고 납부고지 해야 된다. 라는 것밖에 못 나오겠죠. 여기에 이게 숙지가 되고 나시면은 기준 하나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할 때에는 이러한 기준이 필요한데 결국 그 기준도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시행령 2항에 나와 있어요. 그죠? 관세청장이 그 납부 기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서류의 송달 등 보겠습니다. 서류의 3절에서는 납기 월별 납부니까 중요하고 천재지변에 의한 기한의 연장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목차가 통일화되어 있었으니까 쉽게 가져갈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서류의 송달 등에서는 서류의 보관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 당연히 그래야만 되고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게 있었죠. 서류의 송달 등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 자, 서류에 송달을 할 때는 원칙적인 게 뭐였어요? 그렇지, 직접 교부하는 것 외에 인편, 우편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전자송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서류의 송달 등은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에는 예외가 있어야 되겠죠. 그 예외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시송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외는 제목을 공시송달이라고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송달을 할 때는, 납부고지서를 송달을 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납부고지서를 직접 교부를 하려고 하는 사유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공시송달을 하려는 그 사유도 있어야 되겠죠? 그 사유를 같이 써줘야 돼요. 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공시송달을 하는데? 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 공시송달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원칙적인 방법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사유. 왜 공시송달을 할까? 이 사람한테 송달할 수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으니까. 그럼 왜 할 수 없을까?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송달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사유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은 공시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4일이 지나면은 송달된 것으로 본다라는 게 본문 내용이고요. 첫 번째 주소, 거소, 영업소. 그러니까 1호, 2호가 반복되죠. 그죠? 주거영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영. 첫 번째는 뭡니까? 주거영이 외국에 있대요. 외국에 있어가지고 뭘 하기가 곤란하대. 송달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거영이 불분명하다고 돼 있네. 불분명해가지고 송달하기가 곤란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죠. 뭐예요? 했대. 서류를 송달을 했는데 부재중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송달을 할 수가 없더래. 트라이를 한번 해본 거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송달을 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 거죠. 첫 번째는 내가 등기 우편 보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방문한 거. 첫 번째가 방문인가요? 두 번째가 방문이에요? 그죠? 방문. 직접 교부하려고 했던 거지. 자, 그럼 등기 우편으로 보냈는데, 얘가 부재 중인 거죠? 부재 중이어가지고 납기내에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뭐겠어? 부재 중인 거예요, 역시. 부재 중이어서. 그래서 납부기한 내에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지금 방문한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좀 제한되어 있죠. 몇 번 방문해야 돼? 2번 방문해야 돼. 그쵸? 그리고 2번 방문할 때 그 기간은 며칠이어야 돼? 3일이어야 돼. 그쵸? 그것만 숙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유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어떻게? 국종망에다가 하는 거. 그쵸? 두 번째, 홈페이지에다가 하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다 하는 거. 그쵸?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게시판에다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네 번째는 뭐니까? 신문에 내는 거. 관보. 아니죠? 그죠? 일간신문. 그죠? 일간신문. 그럼 국정망에다가 올리는 거, 그 다음에 관보나 일간신문에다 올리는 거, 얘기 두 개는 쓸 수 있겠죠? 그럼 뭐가 헷갈려요? 이거 두 개가 헷갈리죠? 그럼 장소만 알면 되잖아. 그렇죠? 장소. 어디예요? 세관이나 관세청. 그렇죠? 세관이나 관세청에다가 하면 되지.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시도, 시군읍. 그렇죠? 시도, 시군읍.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있는. 근데 이 시도 시군읍 같은 게 관할이어야 되겠죠? 관할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본문에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있는 국종망에다가 게시를 하려면은 그 밖의 방법이랑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공시송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리거나 아니면 관보나 일간신문에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플러스 국종막에다가 무조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 됐어요.
1장 금방 끝났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빼야 될 게 이제 4절 빼면 되죠? 그래서 4절은 이제 과세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걔는 필요 없죠. 자, 제1절 통칙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더라. 이거 어떻게 쓰기로 했어? 과세 물건 플러스 확정 시기, 그 다음에 표준과 플러스 환율, 세 번째 세율하고 적용 법령, 네 번째 납의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납의자. 중요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그쵸? 자, 첫 번째. 이렇게 성립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수입 신고시라고. 그것만 딱 정해놓으면 돼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과세 물건은 뭐예요?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 물품이죠. 알았어요?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자, 그럼 수입 물품이 언제 확정되느냐가 이제 과세 물건 확정 시기죠. 수입 물품 확정 시기나 과세 물건 확정 시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린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밖에 안 배웠잖아. 물품 2개밖에 안 배웠잖아요. 수입 물품이 뭔지를 안 배웠잖아. 수입 물품이란 뭐다? 과세 물건 확정 시기에 나오는 물품이 수입 물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 수입 신고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 그렇죠? 수입 신고하는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HS 코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HS 코드가. 자, 그 다음에 표준. 과세 표준은 그렇죠. 가격 또는 수량이죠. 그럼 과세 물건이 확정이 되면은 그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HS 코드가 확정이 되고, 그 HS 코드 확정된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외화로 결정될 수 있겠죠? 그럼 외화로 과세할 수는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 과세 환율이 필요하죠. 자, 과세 환율은 언제 걸 적용해요? 수입 신고 시에 과세 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 신고 시에 과세 환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 그 환율을 어떻게 정해? 그렇지. 수입 신고일의 전주 기준 환율, 재정 환율을 평균해가지고 정하는 거죠. 그랬죠? 적용 시점하고 이걸 어떻게 정하는지는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율. 어느 시점에 걸로 정해요? 그게 적용 법령이죠. 수입 신고 시의 적용 법령. 수입 신고 시의 법령에 따라서 적용한다. 자, 납세 의무자.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언제예요? 그렇죠. 수입 신고 시의 화주죠. 그래서 신고 시가 중요하다. 납의자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의자는 나중에. 자, 납세 의무자의 소멸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소멸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척기간인데, 이 제척기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부가권하고 징수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징수권. 그렇죠. 그래서 부가의 제척기간, 그 다음에 징수의 소멸시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징수권에는 뭐가 같이 있냐? 환급 청구권도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2차에서도 2절 자체는 그냥 전체적으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게 2절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3절 담보. 담보인데 무슨 담보? 납세 담보. 그러니까 납부세액과 관련된 담보여야 되겠죠. 왜 또 파란색으로 쓴 거야? 첫 번째 나오는 게 담보의 종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문들은 뭐 충당 나오고, 그 다음에 담보 등이 없는 경우 관세 징수 나오고 해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안 하고 저는 구조로 짰었죠. 예, 구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 담보물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시행령 부분에 있고요. 세 번째는 담보의 절차 등, 담보 제공 절차 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 담보 금액을 확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보 제공하면 되겠죠. 납부고지부터 나오나요? 목차노트에는? 목차노트에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봐봐. 중요한 건 아니야. 제공 절차라고 합시다. 제공 절차. 세 번째는 막 기타 이상한 잡다한 거예요. 납부고지와 관련된 거니까 얘는 빼라고 그랬어. 일단 빼. 그 담보물의 변경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충당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죠. 담보 제공하고 납부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담보 제공했냐 안 했냐, 납부했냐 안 했냐. 이거 두 가지로 나열을 하면 된다. 오케이? 담보랑 납부로. 자, 그러면은 담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납부를 안 했네요. 그럼 어떻게 해? 충당하면 되지. 담보물을 충당하면 되지. 그쵸? 담보 제공도 없었네요. 납부도 안 했네요. 그럼 뭐 하면 돼? 강제 징수하면 되지. 자, 담보 제공이 있었는데 납부도 했네요. 그럼 뭐 하면 돼? 해제하면 되지. 이렇게 파악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충당과 관련된 것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체크를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기 편하게 쓰는 거예요. 담보랑 납부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징수죠. 자, 세액의 확정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고 납부 방식, 부가고지 방식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8조 신고 납부와 관련된 거 있고요. 세액 변경과 관련된 거 막 나오겠죠? 그 다음에 39조 부가고지 있고요. 그 다음에 42조 뭐 있습니까? 가산세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신 차려. 자, 제2관 뭐 있습니까? 강제징수 있죠? 강제징수 부분 조문이 3개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숙하지 않는 파트예요. 왜냐면 어떤 흐름 자체가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좀 강제적으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뭐부터 나와요? 압류 매각의 유예부터 나오죠. 압류 매각의 유예. 자, 그 다음에 체납 자료의 제공, 그렇죠? 관세 체납 자료의 제공, 그렇죠? 세 번째 관세 체납 정리 위원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환급입니다. 관세 환급금의 환급. 첫 번째 관세 환급금의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얘가 덩어리가 엄청 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짜잘합니다. 뭐야? 과다 환급금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세 환급가산금이죠. 환급가산금. 자, 강제징수 부분도 그냥 절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요. 어디도 중요해. 부가징수 부분도 그냥 절 자체가 중요하고요.
담보 부분도 절 자체가 중요해요. 여기도 이게 중요하고. 그렇다는 건 뭐야? 이 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마스터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관세법에서 가장 메인이 여기 이 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차에서도 많이 나오고 2차에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냥 무조건 다 가져가셔야 된다. 촘촘히 짜 주셔야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